대한민국의 이 진보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예. 진보 정치의 산실 그렇죠.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후배들 사이에는 왜 지금 진보정당 운동 거의 30년이 다 돼가던 마당에 왜 노회찬 심상정이냐 그 후배 그룹들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두 분이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큰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사실은 이랬을 거예요. 이게 그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드루킹이나 또 도모 변호사로부터 정치 후원금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명예롭게 살다가 아마 이제 기자들이 물었겠죠. 사납게. 그리고 물론 그건 또 기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걸 탓할 이유는 없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뭐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분명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그 사실 그게 아마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 많은 기득권들이 정치하기가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오랫동안 어렵게 진보정당 살림을 꾸려가면서 해오던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이렇게 지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더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는데 정치구조도 정치구조고 우리 언론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 기자들이 그 이튿날부터 사고 원인이 뭐냐고 막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일본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장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는데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벌써 사고 원인을 얘기하냐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보도는 적어도 한 달 정도야 지나서야 이 도대체 이 사고의 원인이 뭐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이 과도하게 빠르게 정확한 것보다는 빠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있어서 실수도 많고 오보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되는 보도까지 해서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경향은 없는가.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SNS가 활발하고 정치적 공론장이 되는 것은 좋으나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집단 매도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다 내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이렇게 해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문화는 정말 이건 너무 아파요. 아파. 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우리가 막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와서 그런지 그런가요, 박예미 기자님? 너무 안타까워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 말고 참 그래도 이분의 생애를 돌아보면 이분은 그 말로 자기 삶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말을 증명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불일치가 있었던 요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책임질 부분 잘못된 부분 잘못됐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매듭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이고 위트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논객한 날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의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주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뭐 너무나 많은 어록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어록들이 있는데 맞는 말을 와닿게 시민의 언어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에 했던 분이세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자고 했을 때 반대 여론이 많았죠. 특히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이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회찬 의원께서 모기가 싫어한다고 F킬러 안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인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좁은 방에 거의 유폐돼 있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했을 때 일반 수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 신문지를 펴서 국회에서 그걸 직접 누워보면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0여 분 뒤 11시 50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청원에 답변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길 빌겠다. 이러면서 애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같이 방미단에 포함돼서 갔잖아요. 그렇죠. 다녀왔죠. 어제 돌아왔어요. 네. 지금 노회찬 의원 소식에 충격에 말문이 막혀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방미단에 갔을 때 노회찬 의원 때문에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귀국하기 전날 밤에 같이 와인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 마지막 그 술 한잔 자신이 대접한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반응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당은 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고요. 외부에서 지금 정의당 쪽에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일절 뭐 전화도 받지 않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전화가 연결이 안 되죠? 지금 계속 전화 여러분들께 했는데 근데 지금 경황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전화 받을 수 없고요. 아마 다 현장으로 가고 있거나 가 있거나 상황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지금 그러면 당장 사고 현장에 또 병원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물론 빨리 알고 싶긴 하지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의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사실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적기에 굉장히 국민들의 이제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작년에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 사람은 내각 기준에 안 맞는다 하면은 이제 낙마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를테면은 그리고 또 무겁다 지지율이 오른 만큼 또 이제 좀 새로운 정치, 진보 정치 해야 되니까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었는데 그 축이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미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말 그 유능한 정치인 한 분을 잃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자, 9931번 쓰시는 분 울지 마세요. 장 기자님 저도 슬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은현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면서 원망의 뜻을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영대님,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요. 라고 하셨고, 은주님, 웬 날벼락입니까? 손 떨려서 문자 보내기도 어렵네요. 라고 하셨고, 이소정님, 불명예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도 그렇지. 나쁜 사람들은 떳떳하게 잘만 사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이거 어떻게 돼갈 것 같으세요, 이제?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허위범 특검이 오늘 업무 다 중단하고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노회찬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게 예정이 사실상 돼 있었거든요. 정확한 뭐 소환 조사 날짜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수사도 난항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특검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도모 변호사. 이 도 변호사가 이른바 정치권하고 연결하는 중간 연결고리라고 판단하고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까지 사실은 했거든요. 예, 예, 예. 이제 구성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긴급 체포의 어떤 부당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사실은 이제 영장재산 판사가 내리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큰 고리 하나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정의당이 사실은 진보 정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민중당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근 30년 가까이 되나요? 벌써? 그렇죠. 90년대 초부터? 예, 90년대 예. 초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민중당이면 80년대. 80년대. 또 거슬러 올라갈 수 그- 있겠네요. 예. 근데 사실 그건 좀 다르죠. 민중당하고 네, 다르긴 한데 민주노동당하고. 그 예. 진보 정치에 관해서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뭐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지금 김성태 뭐 의원은 좀 결은 다르긴 하지만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일종의 진보 정치에 투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진보 정치에 투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진보 정치가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10%대까지 지지율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딱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자책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19일에 그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되고 그리고 그 원구성 끝나고 바로 미국에 갔죠. 근데 19일에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노회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김동원 씨, 그러니까 드루킹 측근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도모 변호사가 동창이잖아요. 경기고등학교 동창생인데 이 30년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3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연락이 와서 지난 10년 동안 4-5번 정도 만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선이 있던 해 그러니까 2016년에는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나한테 돈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수많은 유혹 또 수많은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를 하다 보면. 네. 근데 그럴 때 또 엄격하게 하면 또 저 사람은 또 너무 엄격하다고 해서 욕을 먹고 또 사람들 이렇게 또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 또 너무 물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드네요. 드루킹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됐습니다만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당선될 때까지는 을 정도가 아니라 병 정도 됩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정이에요, 정. 네. 정쯤 되거든요. 근데 와서 도와주겠다 하는 분은 갑이에요. 슈퍼갑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러 오겠다. 혹은 뭐 당신 내가 참 좋아해가지고 당신 정치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뭐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오면요. 그래요? 그럼 인사검증 한번 받아봅시다. 당신 배우가 무엇인지,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뭐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데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후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뒷받침해주겠다 이러면은 이건 뭐 진짜 속수무책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제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데 말이죠. 예. 공추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뭐 너무나 많은 어록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어록들이 있는데 맞는 말을 와닿게 시민의 언어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에 했던 분이세요. 네. 예컨대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자고 했을 때 반대 여론이 많았죠. 특히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이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회찬 의원께서
모기가 싫어한다고 F킬러 안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인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좁은 방에 거의 유폐돼 있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했을 때 일반 수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 신문지를 펴서 국회에서 그걸 직접 누워보면서 그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0여 분 뒤 11시 50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청원에 답변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길 빌겠다. 이러면서 애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같이 방미단에 포함돼서 갔잖아요. 그렇죠. 다녀왔죠. 어제 돌아왔어요. 네. 지금 노회찬 의원 소식에 충격에 말문이 막혀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방미단에 갔을 때 노회찬 의원 때문에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귀국하기 전날 밤에 같이 와인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 마지막 그 술 한잔 자신이 대접한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반응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당은 뭐 거의 지금 거의 패닉 상태. 대한민국의 이 진보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진보 정치의 산실 그렇죠.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실 그래서 후배들 사이에는 왜 지금 진보정당 운동 거의 30년이 다 돼가던 마당에 왜 노회찬 심상정이냐 그 후배 그룹들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두 분이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큰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사실은 이랬을 거예요. 이게 그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드루킹이나 또 도모 변호사로부터 정치 후원금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명예롭게 살다가 아마 이제 기자들이 물었겠죠. 사납게. 그리고 물론 그건 또 기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걸 탓할 이유는 없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뭐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분명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그 사실 그게 아마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 많은 기득권들이 정치하기가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오랫동안 어렵게 진보정당 살림을 꾸려가면서 해오던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을 이렇게 지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어떻게 돼갈 것 같으세요? 이제?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허위범 특검이 오늘 업무 다 중단하고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노회찬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게 예정이 사실상 돼 있었거든요. 정확한 뭐 소환 조사 날짜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수사도 난항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특검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도모 변호사. 이 도 변호사가 이른바 정치권하고 연결하는 중간 연결고리라고 판단하고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까지 사실은 했거든요. 이제 구성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긴급 체포의 어떤 부당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사실은 이제 영장재산 판사가 내리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큰 고리 하나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의당이 사실은 진보 정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민중당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근 30년 가까이 되나요? 벌써? 그렇죠. 90년대 초부터? 예,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민중당이면 80년대. 80년대. 또 훨씬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다르죠. 민중당은 다르긴 한데 민주노동당으로. 진보 정치에 관해서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지금 김성태 의원은 좀 결은 다르긴 하지만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일종의 진보 정치에 투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진보 정치에 투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진보 정치가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대까지 지지율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딱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빠진 것 같고요. 외부에서 지금 정의당 쪽에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일절 전화도 받지 않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전화가 연결이 안 되죠? 지금 계속 전화 여러분들께 했는데 근데 지금 경황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전화 받을 수 없고요. 아마 다 현장으로 가고 있거나 가 있거나 상황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지금 그러면 당장 사고 현장에 또 병원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물론 빨리 알고 싶긴 하지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의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사실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적기에 굉장히 국민들의 이제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작년에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 사람은 내각 기준에 안 맞는다 하면은 이제 낙마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를테면은 그리고 또 무겁다 지지율이 오른 만큼 또 이제 좀 새로운 정치, 진보 정치 해야 되니까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었는데 그 축기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현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말 그 유능한 정치인 한 분을 잃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자, 9931번 쓰시는 분 울지 마세요. 장 기자님 저도 슬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은현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면서 원망의 뜻을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영대님,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요. 라고 하셨고, 은주님, 웬 날벼락입니까? 손 떨려서 문자 보내기도 어렵네요. 라고 하셨고, 이소정님, 불명예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도 그렇지. 나쁜 사람들은 떳떳하게 잘만 사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네,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는데 정치구조도 정치구조고 우리 언론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 기자들이 그 이튿날부터 사고 원인이 뭐냐고 막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일본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장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는데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벌써 사고 원인을 얘기하냐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보도는 적어도 한 달 정도야 지나서야 이 도대체 이 사고의 원인이 뭐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이 과도하게 빠르게 정확한 것보다는 빠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있어서 실수도 많고 오보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되는 보도까지 해서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경향은 없는가.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적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SNS가 활발하고 정치적 공론장이 되는 것은 좋으나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집단 매도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다 내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이렇게 해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문화는 정말 이건 그래서 너무 저는 아파요. 아파. 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우리가 막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와서 그런지 그런가요, 박예미 기자님? 너무 안타까워요.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 말고 예. 참 그래도 이분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 이분은 그 말로 자기 삶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말을 증명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불일치가 있었던 요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책임질 부분 잘못된 부분 잘못됐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매듭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이고 위트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논객한 날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의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